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될 때 저희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렸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트렌드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많은 흐름을 요구하게 될 텐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국내에서 한 100일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금융시장 좀 안정이 됐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입니다. 배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유가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아침에 또 물론 선물 시장의 기현상이긴 한데 마이너스 10 정도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감산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보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도 이제 5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러 의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의 어떤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이 재개되는 시점도 결국 5, 6월 돼서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문제가 된 간밤에 문제가 된 서부 텍사스산 중진도 5월 인도분 이것이 이제 말은 5월입니다만 4월 하순부터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걸로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예,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받아줄 사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언뜻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돈을 더 주고서도 이거 좀 가져가 달라. 예, 워낙 없으니까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여쭤봐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 종목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서 워낙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3월에만 11조 원을 사들였으니까. 어쨌든 코스피 지수 전체로 보면 1500선이 깨졌다가 1900선 근처에 올라왔으니까 많이 안 되셨다 싶은데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또 어떨까요 지금? 네, 두 가지 요인 크게 꼽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혹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요 부진, 주요 위축 것은 금방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T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살 것도 내일로 미룬다든지 더군다나 실직해서 소득이 없어지는 분들은 뭐 구매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에서 역시 조금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다만 그런 와중에 서도 소비가 집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그렇죠. 또 상수로 화장수 업체를 하고 이런 수요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도체 수요를 자극하는 분명히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 사실 총 수요가 크게 늘진 않겠지만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좀 증가의 어떤 그런 비전이 보이는 종목 산업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대체로 좀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향후에도 좀 뭐 오름세 이런 것들 볼 수는 있을 텐데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한 측면도 있고 반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워낙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이런 것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급등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사들이는 거를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들만 사다가 외국인 순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된 겁니까? 일시적인 걸까요? 아직은 좀 한심하게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난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는 3월, 4월에는 아주 기록적이었고요. 그것이 최근에 좀 돌아오는 분위기. 또 원화 환율도 크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죠. 1200원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뭐 1200원, 1300원까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이러면서 원화 환율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안정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 부분 호전되는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기업의 어떤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GDP
금방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단절이 될 수 있고 다시 팔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숫자로 인한 충격이라는 게 앞으로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뭐 불안하던 것에서 실제 성적이 나오면 성적표를 받아보면 심리적 충격을 받듯이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환율 얘기 잠깐 해보죠. 어쨌든 1200원대에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뭐 더 출렁거릴 일 없을까요? 마찬가지다. 그 주가라든지 예. 모든 금융시장 상황과 같이 가는 것인데요. 예.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두 나라가 비교적 이 코로나19 확산에서 빠르게 벗어난 것 같다. 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가장 먼저 털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경제가 워낙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내 요인, 국내에서의 어떤 코로나 창궐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것은 비교적 빨리 좀 벗어던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워낙 가치에 있어서 좀 다른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여기에 대해서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행국이 지속된다. 그 가운데서 원화가 단기적으로는 좀 나온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금리하고 채권은 좀 묶어서 금리는 가장 최저라고 보니까 채권 시장도 흔들릴 정도로 어떤 신용의 붕괴라는 게 다뤄졌는데 이게 좀 감정이 되나요? 한국은행 또 다른 중앙은행들에서는 돈 풀기다 그냥 돈 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 이제 내수세로 들어와서 그만큼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중앙은행들 고민은 회사채 같은 이런 신용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채권회사 내수세는 좀 당장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좀 굉장히 강세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좀 내수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일부 채권에 들어갔던 자금을 빼서 주식을 산다든지 또 국내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부 좀 환전을 해서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금은 초반엔 달러에 비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 이름면서 별로 안 오르다 갑자기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뭐 이거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것도 뭔데요? 초반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막대한 폭풍에 나서기 직전에는 그런 심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달러가 안전하냐, 금보다 더 안전하냐라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달러 유동성, 현금 자체가 필요한 거. 일단 챙겨보자. 그랬어야 됐기 때문에 금보다도 달러 표시 자산이 더 위에서는 더 선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졌고요.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좀 돈을 많이 풀어주고 유동성 안에 공급해주면서 유동성에 아주 급박한 정책 국면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좀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한 상황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이러다가는 결국은 또 각국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늘리면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인플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 인플레 방어도 되고 인플레 방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금의 가치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이고 실물 자산이 중요해지니까 은도 같이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일부 거쳐가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순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상식 퀴즈는 다들 아시죠? 다 맞춰주셨는데 골드 랭킹이라고 부릅니다. 금통장.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고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접속하신 박나리님 유튜브 시청자 뽑아주세요 해주셨는데 써니스카이님도 함께 뽑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드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 되겠는데. KBS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여자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하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복지관에서 장애인 식개선과 관련된 댓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초성 퀴즈 형태로 기읍, 지읒, 기억의 뜻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답은 보장구였는데요. 보조기와 보장구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장구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현된 장구이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기고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장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을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와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일부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고 무료한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원 0도, 서울 4도 등을 보이겠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서해안, 경북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평균 풍속이 시속 30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큰 나무가 흔들리고 걷기에 힘들 수 있겠고요. 순간적인 돌풍도 불어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은 날아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람이 타고 황사가 날아오면서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오후에는 다시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7MHz KBS 창원 제1라디오입니다. HLAI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홈피스 대학은 미국 동부시각 21호 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만 6,664명, 사망자는 4만 931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했는데 지난 13일 2만 5,300명에서 2도 상승해 18일에는 3만 2,500명까지 늘었지만 19일에는 2만 6,900명으로 줄었습니다.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경제 재가동을 놓고는 주별로 대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뉴욕주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재가동을 준비 중인 가운데 펜실베니아주는 상점과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미국 대통령은 유가 하락을 이용해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구매해 전력 비축유를 보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기자회견에서 전략 비축유 7,500만 배럴을 채우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이날 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방위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단독 정정권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당선인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판은 준비기일에 대한 당시 공판으로 최 당선인은 오늘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 당선인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로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용에 대한 합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논문 저자를 허위로 등재해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도움하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이상원사 레이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직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 31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1년 모 학술대회 논문 저자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 B씨를 등재하도록 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역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B씨를 공동특허권자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군 정찰기와 초계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국 공군 정찰기 EAC와 미 해군 해상 초계기 PC-3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늘 그를 게시한 점으로 미뤄 오늘 오전에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뒤 미군이 대북 정찰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기였습니다. KBS 들어갑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총선 이후 여야의 새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 미래통합당, 누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것인가를 두고 이 당내에서는 갑론을박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령탑 발전에 중요한 게 있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서는 구성원들의 의지, 그리고 또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려는 국민 자세입니다. 이게 없다면 소문만 많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최근 총선 결과는 바로 그 점에 대한 선적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1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시인의 눈으로 뉴스를 보는 시시한가, 신작 개봉이 끊기면서 재개봉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극장가 소식과 함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이슈를 다루는 코너,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실천해보자 하는 의미로
제목을 환경하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문제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생방송 혹여 놓치시는 분들 유튜브 팟캐스트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9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해볼까?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문자,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산속 전원생활님, PL2020님, 정희철님, 주세연님, 파워삼촌님 그리고 슈토리엄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도와주셨고요. 문자로 들어와서 인사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최희철님, 이지영님, 최성훈님, 강산월님, 신종수님, 조혜숙님 그리고 최기원님, 박진우님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죠. 뉴스픽 더건강 여성정책의 손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사 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뭐 총선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확진자도 많이 줄어서 코로나19 얘기는 좀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꾸리게 될 것인지 모 정당과 합당을 하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합당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당 여부는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전원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제도적인 면이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교섭단체입니다. 원래 위성정당 선거 끝나면 바로 합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교섭단체 얘기가 왜 나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고요.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었습니다. 네.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명, 20석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또 꿔줘서 20석을 채워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미 계산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섭단체를 왜 구성하려고 해요? 교섭단체가 되면 말 그대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도권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합시다. 뭐 여야가 밤새 협상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여야라고 해서 모든 정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중요한 일정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우리는 합의한 적 없자라고 막 반발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좀 상황상 안타깝지만 국회 모든 구성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교섭단체로 자꾸 이루어지는 수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 가능한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법을 다루는 법사위, 그렇죠. 판노위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위원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협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위성정당 입장에서는 의원 몇몇만 되려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밑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보조금 돈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특정 비율을 상대로 이렇게 나누는 형식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면 큰 당, 모당도 그렇죠. 받고 모당도 받고 위성정당도 받고 이런 것도 뭐 또 머리에 들 수 있는 거고 핵심 사안 중에 하나는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가 또 좀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공수처장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7명 중에 4명이 여야에서 말하자면 밀어주는 인물이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명 중에 2명은 여당 몫이고요. 2명은 야당입니다. 야당이라는 것도 모든 야당이 아니라 교섭단체의 야당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이 공수처장 임명을 막든 진행하든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논의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보면 지금 당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비대위 체제로 어떻게 갈지, 누구를 영입할지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갈지 합당을 할지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 문제가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의원을 좀 꺼져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쪽 당, 즉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제 고위 전략회의에서는 일단 합당을 하는 걸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민주당 관계자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빵을 날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합당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국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이 지금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교섭단체는 만들지 않고 순리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는 일단 여유가 있다. 지금 일석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원구성 협상부터 들어가서 2대1로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마음이 있을까 하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만들 때 미래한국당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한 비판을 하고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비례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교섭단체를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더 덧붙일 건 없지만은 이 위성정당들이 별도로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애초에 유권자들이 표를 준 자체가 위성정당이고 현재 자매정당이기 때문에 표를 준 것이거든요. 17석 19석 정도인데 그것을 유권자와 약속을 어겼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둘 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민당 17석인데요. 거기에 비례대표 두 분이 좀 특색 있는 분이 있죠. 기본소득당에서 한 분이 왔고 시대전환에서 한 명이 와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어떤 야당 연합체의 형태를 갖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두 당 원래 당으로 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냐? 15석이 되는 겁니다. 15석. 그러면 의원 거주기를 하더라도 5명을 뽑아야 되는 게 생기는 거고 근데 지켜봐야 될 것이 이 두 사람이 독당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비례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명을 해줘야지만 유지한 채 돌아갈 수가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합쳐가지고 180석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0석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선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현 변호사께서는? 송 박사님도 저도 작년에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꼼수였던 것 같습니다. 신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취지가 한번 훼손이 됐는데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더 많이 훼손됐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비판을 많은 전문가들이 한몫을 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외쳤던 정당들이 알고 보니 형제자매가 아니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니 아니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냥 당당해서 얘기하는 거랑 선거 때 국민한테 주장을 하는 거하고는 저는 이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 즉시를 떠나서 국민의 즉시가 한 대로 합당을 하는 것도 맞고요.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뭐 똑같네. 대한세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한세력이 아니야. 뭐 심판할 자격이 돼. 라는 것 때문에 참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꼼수 부리다가 미래를 망치느니 지금이라도 그냥 합당을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제대로 논의하는 게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 좋다 하는 양쪽 당이 다 똑같다.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을 계속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그 다크웹에서 지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가 구속이 된 이 범죄자 손정우가 지금 출소를 앞두고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손정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은 또 완전히 수위가 다른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다크웹 문제를 다뤘었죠. 예. 보안이 뛰어나서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뭔가 불법 콘텐츠라던가 마약이 넣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크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다크웹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규모의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운영자가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손모 씨였죠. 네. 손모 씨가 검거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1심,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예정대로 이제 출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 그렇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지겁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법무부에서 지난해 10월 이 한국 법무부에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라. 쉽게 말해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서 송환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미국 법무부의 판단은 미국 국민들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국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겠다. 미국으로 네. 보내라고 했던 거고 기소를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송환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검찰에서 영장을 선고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부 절차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손모 씨는 출소할 가능성보다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던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깜빵 생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어쨌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뭐 당장 봤을 땐 속 시원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왜 2심에서 1년 6개월에 형밖에 안 나왔는가 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